1552년 9월 9일 북부 헝가리 동이 트기 직전 이슈트반 도보 대위는 에게르 성의 가장 높은 망루에 서 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황동 망원경은 차갑다. 9월의 새벽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지나간다. 그는 망원경을 지평선에 고정시킨 채 숨을 죽이고 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는다. 아직은 30년간의 군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공포는 사치라는 것이다. 그가 보는 것은 폭풍이 아니다. 폭풍이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폭풍은 지나간다. 하지만 지평선이 검게 변하고 있다. 마치 대지 자체가 병에 걸려 썩어가는 것처럼,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지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 4만 명의 오스만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들의 갑옷은 떠오르는 새벽 햇살에 반짝이며 금속성 파도처럼 출렁인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진동시킨다. 끝이 보이지 않는 파도, 인간으로 만들어진 쓰나미. 도보는 망원경을 내리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한다. 계산은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이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기. 2,000명의 수비군. 정확히는 100명. 그중 절반은 훈련받은 병사이고 나머지 절반은 농부, 상인, 성직자들이다. 4만 명의 침략자. 20대 1. 아니, 더 정확히 계산하자면 19대 1. 수학적으로 볼 때 이건 전투가 아니다. 이건 학살이다. 페렌츠 살 중위가 그의 뒤로 다가온다. 살의 발소리는 조심스럽다. 마치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의 걸음걸이처럼. 그가 도보의 옆에 서서 속삭인다. 20대 1입니다. 대위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살은 25살이다. 아직 젊다. 전투는 6번 경험했지만 절망이 어떤 맛인지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진짜 질문이 아니다. 그건 항복선언의 완곡한 표현이다. 도보는 망원경을 벨트에 꽂으면서 대답한다. 우리는 버틴다.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다. 그게 전부다. 그게 유일한 답이다. 살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지만 입을 다문다. 도보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건 토론의 여지가 없는 명령이다. 도보는 성벽을 따라 걷기 시작한다. 그의 부츠가 돌바닥을 두드린다. 그는 소리친다. 민간인들은 내성으로, 병사들은 각자 배치된 위치로. 명령이 메아리처럼 퍼져나간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달리고 어떤 이들은 비틀거리며 걷는다. 공포가 다리를 무겁게 만든다. 협상은 없다. 도보는 이미 그 가능성을 닫아버렸다. 오스만 제국은 협상하지 않는다. 그들은 요구한다. 그리고 당신이 거절하면 그들은 가져간다. 후퇴도 없다. 어디로 후퇴하겠는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빈까지 가는 길에 에게르만한 요새가 없다. 여기가 마지막 방어선이다. 성벽 위에서 도보는 멈춰 서서 부하들을 바라본다. 얼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애쓴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주기도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온다. 어떤 이들은 칼과 창을 점검하고 있다. 나를 만지고 자루를 잡아보고 무게를 느낀다. 어떤 이들은 그저 먼 곳을 응시할 뿐이다. 눈은 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이미 죽은 사람들의 눈빛, 도보는 이들에게 다가간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모두가 듣는다. 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헝가리인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데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우리 땅 한 뼘을 가져가려면 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자, 이제 상황을 정리해보자. 불가능한 확률을 직시해보자. 에게르 성은 낡았다. 벽에는 지난 전투의 상처가 남아있다. 대포는 24문, 그중 6문은 금이가 있다. 쏘면 터질 수도 있다. 식량은 3개월치, 아껴 먹으면 넉 달. 탄약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지금 성문 앞에 도달했다. 이건 전투가 아니다.
이건 수학적 확실성이다. 이건 시간표다. 에게르는 떨어질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술레이만도 알고, 빈의 합스부르크 황제도 알고, 그리고 이 성벽 위의 사람들도 안다. 역사가 이미 결말을 써놓았다. 오스만은 항상 이긴다. 지난 30년간 그들이 포위한 요새는 모두 떨어졌다. 벨그라드도 로도스도 부다도.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죽음이 확실하다고 해서 무릎을 꿇을 이유는 없다. 포위가 시작된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온다. 둥둥둥,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이고 끊임없다. 제국의 그림자가 에게르 위로 들이운다. 햇빛을 가린다. 그리고 이 성의 사람들은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떠밀려서가 아니다.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알면서. 하지만 에게르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야 한다. 오스만 제국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큰 군대 대 작은 군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군사 기계 중 하나와 맞서 싸운 이야기다. 1520년 술레이만 1세가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되었다. 유럽인들은 그를 장어망이라고 불렀다. 오스만인들은 그를 입법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그는 정복자였다. 그리고 그는 정복에 있어서 천재였다. 1521년 술레이만은 벨그라드를 공격했다. 벨그라드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다. 도나우 강과 사바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이 요새는 70년 전 오스만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낸 역사가 있었다. 하지만 술레이만의 군대는 달랐다. 그들은 3주 만에 벨그라드를 함락시켰다.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유럽 전역에 울려 퍼졌다. 기독교 세계의 방패가 산산조각 났다. 1522년 술레이만은 로도스 섬으로 시선을 돌렸다. 로도스는 성 요한 기사단의 본거지였다. 십자군 전쟁의 마지막 유산. 이 섬은 200년간 오스만의 공격을 견뎌냈다. 섬의 성벽은 12m 두께였다. 기사들은 유럽에서 가장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하지만 술레이만은 10만 명의 군대를 보냈다. 포위는 6개월간 지속되었다. 기사단장 필리프 빌리의 드릿을 아담은 700명의 기사와 6,000명의 병사로 싸웠다. 그들은 용감했다. 하지만 용기는 수학을 이길 수 없다. 로도스는 항복했다. 술레이만은 승리했지만 기사들의 용맹에 감명받아 그들이 안전하게 떠나도록 허락했다. 그는 여유가 있었다. 그는 이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1526년 8월 29일 모하치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는 헝가리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로 기억된다. 헝가리 왕 러요시 2세는 25영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스만군과 맞섰다. 술레이만은 50영명에서 60영명 사이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투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헝가리 군대는 완전히 섬멸되었다. 15영명 이상이 전사했다. 러요시 왕도 전사했다. 그는 후퇴하다가 늪에서 익사했다. 갑옷의 무게가 그를 물속으로 끌어내렸다. 헝가리 왕국은 하루 만에 무너졌다. 모하치 이후 헝가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헝가리는 세 조각으로 찢겼다. 남부와 중부는 오스만 제국이 직접 지배했다. 서부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동부에는 트란실바니아 공국이 있었는데 명목상으로는 독립이었지만 실제로는 오스만의 속국이었다. 헝가리인들은 자기 땅에서 난민이 되었다. 1541년 술레이만은 부다를 점령했다. 부다는 헝가리의 수도였다. 왕궁이 있던 곳. 이제 오스만 깃발이 그 위를 휘날렸다. 술레이만은 부다를 오스만 제국의 주요 행정 중심지로 만들었다. 모스크가 세워졌다. 목욕탕이 건설되었다. 시장이 열렸다.
헝가리 왕국의 심장부에서 이슬람 문명이 꽃피웠다. 그리고 1552년 에게르로 가는 길, 에게르는 작은 요새였다. 전략적으로는 중요했지만 크지는 않았다. 에게르가 위치한 곳은 북부 헝가리의 경계였다. 에게르 뒤에는 슬로바키아가 있었고 그 너머에는 빈이 있었다. 오스만 제국이 빈을 공격하고 싶다면 에게르를 먼저 점령해야 했다. 에게르는 문이었다. 그 문이 열리면 중부 유럽 전체가 열린다. 자, 이제 오스만 군대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보자. 이건 중세 봉건 군대가 아니었다. 이건 조직되고 훈련되고 급여를 받는 상비군이었다. 16세기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혁명적이었다. 오스만 군대의 핵심은 예니체리였다. 새로운 군대라는 뜻이다. 예니체리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들이었다. 오스만 제국은 데브시르메라는 제도를 운영했다. 정기적으로 발칸 지역의 기독교 마을을 방문해서 가장 건강하고 똑똑한 소년들을 선발했다. 보통 8세에서 18세 사이. 이 소년들은 가족에게서 떼어내졌다. 이스탄불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터키어를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을 배웠다. 예니체리 훈련은 잔인했다. 소년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하루 종일 검술, 궁술, 창술을 연습했다. 그들은 행군을 배웠다. 진영을 배웠다. 규율을 배웠다.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약한 자는 도태되었다. 강한 자만 살아남았다. 10년의 훈련 끝에 그들은 예니체리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독교 소년이 아니었다. 그들은 술탄의 칼이었다. 예니체리는 결혼할 수 없었다. 가족을 가질 수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가족은 부대였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전쟁이었다. 기사는 한 사람이었다. 개인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귀족. 하지만 예니체리는 기계였다. 감정 없는 완벽한 살인 도구.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명령만 따랐다. 그리고 예니체리 외에도 시파이가 있었다. 오스만 제국의 중기병이다. 이들은 땅을 하사받은 대가로 전쟁에 참여하는 봉건 기사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조직화되어 있었다. 그들의 갑옷은 화려했다. 말은 빨랐다. 그들의 돌격은 적의 대열을 산산조각 냈다. 포병도 있었다. 오스만 제국은 대포 주조에서 유럽을 앞서고 있었다. 그들의 청동 대포는 거대했다. 어떤 것들은 300파운드가 넘는 돌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다. 이 포탄이 성벽에 부딪히면 돌이 폭발했다. 먼지와 파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몇 시간의 포격이면 어떤 중세 성벽도 무너졌다. 그리고 공병들이 있었다. 터널을 파는 전문가들. 그들은 성벽 아래로 땅굴을 팠다. 목재 지지대를 설치했다. 그리고 불을 질렀다. 지지대가 무너지면 땅굴이 붕괴하고 그 위의 성벽도 함께 무너졌다. 오스만 제국은 공성전의 과학을 완성했다. 지난 30년간 오스만 제국이 포위한 모든 요새는 떨어졌다. 예외가 없었다. 벨그라드, 로도스, 부다, 그 외 수십 개의 요새들. 어떤 곳은 빨리 항복했다. 어떤 곳은 끝까지 저항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오스만 깃발이 성벽 위에 휘날렸다. 그리고 1552년 9월 이 무적의 제국이 에게르 앞에 도착했다. 알리 파샤가 이끄는 0명의 군대, 예니체리 부대, 시파히 기병대, 거대한 청동 대포들, 공병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리의 역사. 그들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 에게르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역사를 알았다. 벨그라드의 운명을 알았다. 로도스의 운명을 알았다. 부다의 운명을 알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음 차례라는 것을 알았다. 수학은 명확했다. 역사는 명확했다. 논리는 명확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문을 닫았다. 성벽 위로 올라갔다. 무기를 들었다.
왜? 미쳤기 때문인가? 죽음을 사랑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들이 이해한 것이 있었다. 어떤 것들은 수학보다 크다는 것, 어떤 것들은 논리보다 크다는 것, 때로는 서 있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것. 오스만 제국은 멈출 수 없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에게르는 그 역사를 다시 쓰려 하고 있었다. 펜이 아니라 피로. 도보의 이야기는 에게르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카르파티아 산맥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그곳에서 한 소년이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영지를 가진 하급 귀족이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명예를 중시했다. 어머니는 따뜻했다. 그녀는 그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아버지는 그에게 검을 가르쳤다. 1520년 어느 가을날 그 마을에 연기가 피어올랐다. 오스만 약탈대가 왔다. 그들은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냥 훔치러 온 것이었다. 곡식, 가축, 그리고 사람들. 도보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우리는 싸운다. 그들에게는 군대가 없었다. 갑옷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집이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 전투는 빨리 끝났다. 오스만 약탈대는 전문가들이었다. 도보의 아버지는 성문에서 싸우다 죽었다. 칼에 찔려. 젊은 도보와 그의 형은 지하실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소리를 들었다. 비명, 말발굽, 불타는 나무의 딱딱 소리, 그리고 침묵. 그들이 나왔을 때 마을은 재만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시신은 문 앞에 있었다. 어머니는 사라졌다. 끌려간 것이다. 다시는 보지 못했다. 도보는 그때 14살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형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자. 여기 남을 수 없어. 어디로? 도보가 물었다. 북쪽으로. 친척이 있어. 하지만 도보는 북쪽으로 가지 않았다. 3년 후 그는 헝가리 군대에 입대했다. 17살. 그는 복수를 원했다. 아니, 복수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목적, 의미. 그는 자신의 인생에 이유를 주고 싶었다. 군대는 가혹했다. 도보는 그것을 좋아했다. 훈련은 고통스러웠다. 그는 환영했다. 고통은 생각을 지워주었다. 그는 빠르게 배웠다. 검술, 창술, 전술. 그는 밤에 로마 군사 교범을 읽었다. 베게티우스, 프론티누스. 그는 전쟁을 과학으로 이해하려 했다. 그는 승진했다. 처음에는 병장, 그 다음 중위, 그 다음 대위. 명예 때문이 아니었다. 실력 때문이었다. 그는 전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았다. 더 중요하게는 그는 부하들을 살아남게 하는 법을 알았다. 병사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는 그들 앞에서 행군했다. 같은 음식을 먹었다. 같은 땅에서 잤다. 1549년 도보는 에게르 성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36살이었다. 에게르는 죽음의 자리로 알려져 있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 외딴 변경 요새. 공급은 부족하고 병력은 적고 공격받을 가능성은 높았다. 다른 장교들은 이 임명을 거절했다. 도보는 받아들였다. 그는 에게르에 도착해서 상황을 평가했다. 끔찍했다. 성벽은 낡았다. 대포는 구식이었다. 수비대는 600명. 그중 절반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다. 무기고는 반쯤 비어 있었다. 식량 저장고도 마찬가지였다. 도보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성벽을 보강했다. 돌을 가져와 약한 부분을 메웠다. 그는 대포를 수리했다. 장인들을 불러 금간곳을 땜질했다. 그는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매일 새벽부터 일몰까지 검술, 창술, 사격술. 그는 민간인들도 훈련시켰다. 남자, 여자, 심지어 아이들까지. 우리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싸워야 한다. 그의 장교들은 그의 편집증을 비웃었다. 대위님, 오스만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더 큰 목표가 있어요. 도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계속 준비했다. 그는
식량을 비축했다. 곡식, 말린 고기, 소금에 절인 생선, 지하 저장고를 가득 채웠다. 그는 무기를 비축했다. 화약, 납, 화살. 그는 우물을 팠다. 물은 포위의 생명선이다. 3년간 그는 준비했다. 쉬지 않고. 그의 부하들은 불평했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데 왜 전쟁 준비를 합니까? 도보는 조용히 말했다. 전쟁은 항상 온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 1552년 8월 명령서가 도착했다. 부다의 합스부르크 사령부에서 에게르를 포기하라. 병력을 서쪽으로 철수시켜라. 오스만이 온다. 도보는 그 편지를 읽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벽난로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그의 부관이 놀라서 물었다. 대위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도보는 불타는 종이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계속 후퇴하면 결국 후퇴할 땅이 없어진다. 어디선가는 멈춰야 한다. 여기가 그곳이다. 하지만 명령은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3년을 여기서 보냈다. 이 성의 모든 도를 안다. 이 사람들을 안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병사들을 모았다. 광장에 모두 모였다. 600명의 얼굴. 도보는 연단에 올라갔다. 오스만 군대가 오고 있다. 본부는 우리에게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명령을 거부했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여기 남을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나도 된다. 수치 없이, 처벌 없이 가족에게 돌아가라. 살아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남고 싶은 사람은 나와 함께 서라. 우리는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저들이 영원히 기억할 전투를 줄 것이다.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한 병사가 앞으로 나왔다. 늙은 부사관. 그는 도보 앞에 섰다. 저는 남겠습니다, 대위님. 또 하나가 나왔다. 그리고 또 결국 모두가 앞으로 나왔다. 600명 모두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도보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다. 눈물이 아니었다. 자부심이었다. 좋다. 그럼 준비하자. 지옥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8월 말 난민들이 에게르로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남쪽에서, 동쪽에서 오스만 군대가 진격하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도망쳤다. 농부들, 상인들, 성직자들, 가족들, 그들은 손수레에 가진 것을 실었다.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 그냥 달렸다. 에게르 성문 앞에 줄이 늘어섰다. 수백 명, 피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적인 사람들. 도보는 성벽에서 그들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문을 열라고 명령했다. 그의 부관이 반대했다. 대위님, 우리는 이미 식량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을 들여보내라. 도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들은 헝가리인이다. 우리 사람들이다. 문을 열어라. 난민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성 안의 광장을 가득 채웠다. 여자들은 아이들을 꼭 붙잡고 있었다. 노인들은 지팡이에 기대 서 있었다. 남자들은 빈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중 한 여자가 앞으로 나왔다. 에바 체체. 그녀는 35살쯤 되어 보였다. 키가 크고 등이 곧았다. 과부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강했다. 그녀는 도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대위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도보가 대답했다. 우리는 부담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도보는 그녀를 평가하듯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을 보았다. 굳은 살이 밝혀 있었다. 일하는 손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스만이 오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도착할 겁니다. 당신들이 여기 머문다면 포위될 것입니다. 떠나고 싶다면 지금 떠나세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에바는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도망쳤습니다. 대위님,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머물겠습니다. 머문다면 싸워야 합니다. 도보가 말했다. 그럼 싸우겠습니다. 난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젊은 석이 게르겔리 보르네미사도 그 무리 속에 있었다. 그는 23살, 마른 체격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손은 잉크로 얼룩져 있었다. 펜을 쥐는 손이지 칼을 쥐는 손이 아니었다. 그는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남았다. 다음 날부터 훈련이 시작되었다. 도보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다. 민간인들을 무장시키는 것, 이건 미친 짓이었다. 전례가 없었다. 농부가 병사가 될 수 있는가? 상인이 전사가 될 수 있는가? 하지만 도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2,000명으로 4만 명을 막으려면 모든 손이 필요했다. 남자들은 머스킷과 창을 배웠다. 장전하는 법, 조준하는 법, 찌르는 법. 그들은 서툴렀다. 총을 떨어뜨렸다. 화약을 쏟았다. 창을 잘못 잡았다. 하지만 그들은 배웠다. 두려움이 훌륭한 교사였다. 여자들은 주방과 의료소를 조직했다. 음식을 준비하고 붕대를 만들고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배웠다. 에바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녀는 질서를 만들었다. 교대조를 짰다. 자원을 분배했다. 그녀는 타고난 지도자였다. 어느 날 저녁, 에바가 도보를 찾아왔다. 그녀는 무기고 앞에 서 있었다. 대위님, 여자들도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도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들이요? 우리도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채채 부인, 그건. 도보는 머뭇거렸다.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요리, 치료, 그리고 오스만이 성벽을 넘어오면? 에바가 물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기다리나요? 잡히기를? 끌려가기를? 도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오스만이 승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남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자들은. 그는 생각하기 싫었다.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습니다. 에바가 조용히 말했다. 기다리며 끌려가는 것보다. 도보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작하세요. 다음 날부터 여자들도 훈련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10여 명, 에바와 그녀를 따르는 과부들, 딸을 가진 어머니들. 그들은 칼을 배웠다. 단검을 배웠다. 돌을 던지는 법을 배웠다. 남자 병사들은 처음에 비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자들은 진지했다. 필사적이었다. 그리고 빠르게 배웠다. 일주일 후 더 많은 여자들이 합류했다. 20명, 30명, 곧 100명이 넘었다. 그들은 훈련장에서 땀을 흘렸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팔이 아팠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보르네미사는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석이었다. 펜으로 살아온 사람. 하지만 이제 그는 창을 들어야 했다. 밤에 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악몽을 꾸었다. 피의 악몽.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는 훈련장으로 갔다. 왜냐하면 다른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성은 살아났다.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역할을 가졌다. 모든 손이 일했다. 대장장이는 화살촉을 만들었다. 목수는 방패를 만들었다. 여자들은 밧줄을 꼬았다. 아이들은 화살을 나르고 물을 날랐다. 심지어 수도사들도 무기를 축복하고 병사들을 격려했다. 도보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기적을 보고 있었다. 무력한 난민들이 전사로 변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결의로 바뀌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약했다. 훈련도 부족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싸울 이유, 살 이유. 9월 첫째 주, 마지막 훈련이 끝났다. 도보는 모든 사람을 광장에 모았다. 군인, 민간인, 남자, 여자, 아이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섰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도보가 말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었습니다.
오스만이 오면 우리는 하나로 싸울 것입니다. 한 사람처럼, 한 심장처럼. 그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겁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환호가 울려 퍼졌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졌다. 그것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항의 소리였다. 에게르는 더 이상 요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지킨다. 끝까지. 9월 11일 아침 오스만 사절이 성문 앞에 도착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남자. 그는 큰 소리로 항복을 요구했다. 문을 열어라. 술탄의 자비를 받아라. 저항하면 모두 죽는다. 도보는 성벽 위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의 대답은 짧았다. 아니요. 사절이 돌아섰다. 1시간 후 포격이 시작되었다. 대지가 진동했다. 300파운드 돌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나라와 성벽을 강타했다. 충격으로 치아가 덜컥거렸다. 돌이 폭발했다.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다. 포격은 밤낮 없이 계속되었다. 잠은 불가능했다. 귀가 멍멍했다. 병사들은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움츠러들었다. 공포가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쉘 쇼크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도보의 토성 보강 작업이 효과를 보았다. 흙이 충격을 흡수했다. 성벽은 버텼다. 금이 갔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9월 16일 새벽 첫 번째 대규모 공격이 왔다. 10,000명의 예니체리가 전진했다. 북소리에 맞춰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그들은 함성도 지르지 않았다. 그저 행진했다. 기계처럼 도보는 성벽에 서서 기다렸다. 100야드, 75야드, 50야드. 그의 손이 올라갔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졌다. 발사. 지옥이 풀려났다. 24문의 대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머스킷이 울렸다. 석궁이 쏘아졌다. 끓는 기름이 성벽에서 쏟아졌다. 예니체리들이 쓰러졌다. 열을 지어. 하지만 그들은 계속 왔다. 죽은 동료의 시신을 밟고 넘어서 사다리가 성벽에 쾅하고 부딪혔다. 예니체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에바와 여자들이 성벽 난간에서 끓는 물을 부었다. 비명이 공기를 찢었다. 남자들은 도끼와 창으로 올라오는 적을 내리쳤다. 피가 돌 위로 흘렀다. 전투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오스만군이 후퇴했다. 시체가 성벽 밑에 산처럼 쌓여 있었다. 47명의 수비군이 전사했다. 8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성벽은 지켜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기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보는 피와 연기로 뒤덮인 성벽을 걸으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배웠다. 그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내일 우리는 다시 증명할 것이다. 오스만 공병들이 전술을 바꿨다. 정면 공격이 실패하자 그들은 땅 아래로 갔다.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 목표는 기초를 약화시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도보는 오래된 방법을 사용했다. 물이 담긴 그릇을 성벽을 따라 곳곳에 배치했다. 땅이 진동하면 물에 파문이 생긴다. 파문을 보면 어디서 적이 파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보르네미사가 자원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용기를 짜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결연했다. 그는 펜이 아니라 곡괭이를 들었다. 대항 땅굴 팀이 내려갔다. 좁은 터널 속을 기어갔다. 횃불 하나가 유일한 빛이었다. 공기가 희박하고 뜨거웠다. 흙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 곡괭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적이 바로 옆에 있었다. 몇 센티미터 떨어진 흙벽 너머에 갑자기 벽이 무너졌다. 오스만 터널과 만났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혼돈이 벌어졌다. 횃불이 꺼졌다. 칼, 단검, 주먹으로 싸웠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볼 수 없었다. 비명과 신음. 보르네미사는 무아지경으로 싸웠다. 공포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공포가 그를 살게 했다.
그가 끌려 나왔을 때 그는 피투성이었다. 의식이 희미했다. 에바가 달려와 그를 붙잡았다. 살아있구나. 이제 괜찮아. 그는 멈출 수 없이 떨었다. 그의 손은 계속 움직였다. 마치 아직도 어둠 속에서 싸우는 것처럼 2주 동안 4개의 땅굴을 더 찾아냈다. 모두 파괴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 피로가 쌓였다. 식량이 줄어들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성벽은 끊임없이 진동했다. 밤낮으로 쉼없이. 밤마다 보르네미사는 악몽을 꾸었다. 땅에 묻히는 꿈, 숨을 쉴 수 없는 꿈.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는 일어났다. 다시 땅굴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왜냐하면 다른 모두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에게르였다. 멈추지 않는 곳. 10월 3일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공격이 왔다. 15. 0명의 병력이 동시에 여러 성벽을 공격했다. 모든 방향에서. 이번에는 민간인들도 전투에 직접 뛰어들어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손이 부족했다. 에바가 여자들을 이끌고 성벽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끓는 기름과 타르가 담긴 무거운 통을 날랐다. 화살이 빗발쳤다. 하늘이 검게 보일 정도로 한 여자가 목에 화살을 맞았다. 즉사했다. 또 다른 여자가 어깨에 맞았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통을 계속 날랐다. 성벽 난간에서 그들은 기름을 부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예니체리들에게 비명이 울렸다. 끔찍한 비명. 어떤 여자의 손에 불이 튀었다. 기름이 튀면서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른 여자들이 달려와 불을 껐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의 손은 까맣게 타버렸다. 또 다른 여자가 균형을 잃고 성벽에서 떨어졌다. 12m 아래로. 잔혹함은 총체적이었다. 피, 불, 연기, 비명. 4시간 동안 지옥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성벽은 또다시 버텼다. 여자들이 버텼다. 그날 밤 에바는 의료 텐트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녀의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다. 이도 화상이었다. 도보가 찾아왔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말없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에바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필요한 만큼. 도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탄약이 바닥나고 있었다. 화약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도보는 새로운 무기를 꺼냈다. 속임수, 심리전. 밤에 그는 병사들에게 가짜 행진 소리를 내게 했다. 북을 치고 발을 구르게 했다. 대포를 텅 빈 들판으로 쏘았다. 마치 적을 맞히는 것처럼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게 했다. 승리의 노래를. 마치 증원군이 도착한 것처럼 오스만 정찰병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알리 파샤에게 보고했다. 그들의 사기가 높습니다. 병력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헝가리 구원군이 온다는 소문이 오스만 진영에 퍼졌다.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거짓말이 진실처럼 퍼졌다. 그리고 오스만군은 믿기 시작했다. 의심하기 시작했다. 10월 17일 새벽 4시 마지막 공격이 왔다. 알리 파샤는 모든 것을 걸었다. 25. 0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그의 최정예 부대, 예비군까지 모두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할 계획이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눈이 올 것이다. 보급선이 위험하게 늘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작은 요새가 한 달 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스만 제국의 명성에 상처를 내고 있었다. 술탄이 듣고 있었다. 알리 파샤는 결과를 내야 했다. 새벽 포격이 시작되었다. 이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모든 대포가 한 지점만을 집중 타격했다. 북쪽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 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포격했다. 돌과 먼지가 공중으로 치솟았다. 소음이 너무 커서 생각할 수 없었다. 마침내 오전 6시 성벽 한 구간이 천둥 소리와 함께 무너졌다. 큰 구멍이 뚫렸다.
폭 10m. 알리 파샤가 망원경으로 본 것은 승리였다. 드디어 길이 열렸다. 나팔 소리가 울렸다. 예니체리들이 돌진했다. 오 영명이 무너진 성벽을 향해 달렸다.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사다리가 올라왔다. 동쪽, 서쪽, 남쪽 모든 방향에서. 이번에는 후퇴가 없었다. 승리 아니면 죽음. 오스만군은 필사적이었다. 헝가리군도 마찬가지였다. 도보는 검을 뽑았다. 그는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니었다. 지휘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전사였다. 그는 무너진 성벽을 향해 달렸다. 나를 따르라. 그의 뒤를 100명의 병사가 따랐다. 그들은 잔해 속으로 뛰어들었다. 돌부스러기 사이에서, 먼지 구름 속에서, 그리고 예니체리들과 충돌했다. 백병전이 벌어졌다. 칼과 칼, 살과 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총을 쓸 수 없었다. 장전할 시간도 없었다. 오직 날부짓뿐이었다. 도보는 검을 휘둘렀다. 베고 찌르고 막았다. 그의 옆에서 병사들이 싸웠다. 그리고 죽었다. 하나씩 쓰러졌다. 에바와 여자들도 무너진 틈으로 달려왔다. 더 이상 기름을 나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도 무기를 들었다. 칼, 도끼, 창, 돌, 그리고 그들이 손에 잡을 수 있는 모든 것. 한 여자가 예니체리의 목을 도끼로 쳤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또 다른 여자가 돌로 적의 투구를 내리쳤다.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아이들조차 화살을 날랐다. 죽어가는 사람들과 시체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보르네미사는 공포에 떨며 싸웠다. 펜을 든 손으로 이제 칼을 휘둘렀다. 그는 더 이상 서기가 아니었다. 그는 생존자였다. 그의 칼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 적의 피인지 아군의 피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몇 명을 죽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휘둘렀다. 계속 휘둘렀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만 알았다. 전투는 정오까지 계속되었다. 6시간. 시체가 시체 위에 쌓였다. 층을 이루며 피가 발목까지 차올랐다. 돌 사이로 흘렀다. 공기는 연기와 피와 배설물의 냄새로 가득했다. 죽음의 냄새. 그리고 천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오스만 공격의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쳤다. 달리상 포위하며 거의 매일 공격했다. 수천 명이 죽었다. 부상자는 더 많았다. 하지만 이 저주받은 작은 성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예니체리들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조심스럽게, 그 다음 더 많이, 그리고 갑자기 물결처럼 전체가 무너졌다. 후퇴가 패주가 되었다. 명령도 없이 그들은 그냥 달렸다. 성에서 멀어지려고. 도보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잔해 위에 서서 피범벅이 된 채로 적군이 물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칼은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다. 떨리는 손에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누구의 피인지 모를 일몰이 되었다. 공격이 완전히 멈췄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끔찍한 무거운 침묵. 병사들은 너무 지쳐서 환호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시체 옆에. 어떤 이들은 울었다. 소리 없이. 어떤 이들은 그냥 허공을 바라보았다. 눈은 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찰병들이 급히 도보를 찾았다. 대위님, 오스만 진영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도보는 믿지 않았다. 그는 망루로 뛰어 올라갔다. 망원경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다. 그가 본 것은 불가능한 광경이었다. 오스만군이 천막을 걷고 있었다. 짐을 싸고 있었다. 대포를 끌고 있었다. 남쪽으로 떠나고 있었다. 10월 18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알리 파샤가 철수를 명령했다. 40영명의 군대가 이 영명의 수비군에게 패배했다. 무적의 오스만 제국이 패배했다. 처음으로 에게르 성벽 위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제국의 군대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다. 너무 지쳤다. 너무 많이 잃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 있었다.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겼다. 도보는 성벽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다. 39일간의 지옥. 그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1000명도 되지 않았다. 절반 이하. 하지만 그들은 해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에바가 그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그렇습니다. 도보가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기쁨이 없었다. 슬픔만 있었다. 승리의 대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대가는 너무 컸다. 피로 치러졌다. 39일간의 지옥이 끝난 후 침묵이 내려왔다. 포격 소리가 없는 침묵, 비명 소리가 없는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롭지 않았다. 무겁고 슬펐다. 생존자들은 환호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들은 그냥 앉아 있었다. 움직일 힘도 없이 사상자를 세기 시작했다. 숫자는 냉혹했다. 병사의 절반이 전사했다. 민간인은 수백 명이 죽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랐다. 시체가 너무 많았다. 어떤 것들은 알아볼 수 없었다. 대규모 무덤을 팠다. 성 밖의 언덕에 단순한 십자가 아래 그들을 묻었다. 이름도 없는 무덤이 많았다. 도보는 각 무덤 앞에 섰다. 말없이.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이미 말라버렸다. 보르네미사는 기록을 시작했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다. 땅굴 속, 어둠 속, 칼소리.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잠들면 다시 거기 있었다. 죽음 속에. 그는 글을 썼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들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트라우마였다.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에바는 조용해졌다. 한때 강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녀는 죽은 여자들을 생각했다. 함께 싸웠던 이들, 화상으로 죽은 이들, 화살에 맞아 죽은 이들, 성벽에서 떨어진 이들.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이름을 기억했다.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왜 나는 살았는가? 도보는 혼자 성벽을 걸었다. 밤마다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애도했다. 조용히. 그는 승리가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승리가 성벽을 걸었다. 생존이 승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소식은 퍼졌다. 빠르게. 에게르가 버텼다는 소식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헝가리 전역으로, 오스트리아로, 독일로, 이탈리아로, 유럽 전체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다. 오스만 제국이 패배했다고? 무적의 군대가 물러갔다고? 2000명이 4만 명을 막았다고? 기적이었다. 신의 손길이었다. 교황 율리우스 3세가 도보를 칭찬했다. 헝가리의 영웅 합스부르크 황제 페르디난트 1세가 감사 편지를 보냈다. 전 유럽이 에게르를 축하했다. 특히 여자들이 주목받았다. 에게르의 여자들, 화염의 여인들, 그들은 전설이 되었다. 장기적 영향은 컸다. 에게르 포위는 오스만 제국의 진격을 몇 년간 지연시켰다. 그들의 무적 신화에 균열을 냈다. 처음으로 유럽인들은 생각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다. 그들은 이길 수 있다. 에게르는 상징이 되었다. 헝가리 정체성의 핵심, 저항의 상징. 수백 년 후에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했다. 소설이 쓰였다. 기념비가 세워졌다. 영화가 만들어졌다. 에게르는 불멸이 되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억은 달랐다. 영광스럽지 않았다. 끔찍했다. 그들은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살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었다. 도보는 1572년까지 살았다. 20해를 더. 그는 다른 전투도 치렀다. 하지만 에게르가 그를 규정했다. 사람들은 그를 에게르의 도보라고 불렀다. 그가 죽었을 때 그들은 그를
영웅으로 묻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영웅의 말이 아니었다. 내가 구하지 못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항복이 불가피해 보일 때 버티기로 선택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미쳤는가? 아니면 그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이해했는가? 어떤 것들은 수학보다 크다. 어떤 것들은 논리보다 크다. 때로는 서 있는 것 자체가 승리다. 넘어지지 않는 것, 무릎 꿇지 않는 것. 에게르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보여주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20대 1의 확률, 죽음이 거의 확실한 상황. 당신은 머물렀을까? 아니면 떠났을까? 정답은 없다. 하지만 질문은 남는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더 많은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 영상을 조기에 시청하실 수 있고 이 채널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역사는 과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